안녕하십니까. 이 채널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군사 충돌, 그리고 전장 뒤에 숨겨진 진실을 전해드립니다. 2026년 초 일본 닛산 자동차 공장에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가 서서히 멈춰섰습니다. 기계적인 결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노사 간의 갈등이나 전력 공급의 문제도 아니었죠. 공장을 멈춰 세운 진짜 원인은 그곳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와야만 했던 아주 작은 금속가루의 결핍이었습니다. 전기차 모터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고성능 연구 자석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히토리 원소, 바로 그 핵심 소재의 공급이 완전히 끊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류의 지연이나 부품 부족 사태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이중용도 품목, 즉 민간 산업뿐만 아니라 군사적 목적으로도 전용될 수 있는 핵심 광물과 소재에 대한 수출 통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 직후에 벌어진 충격적인 실상입니다. 그저 서류상에 존재하는 경고나 외교적인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전기차를 만들고 풍력 발전기를 돌리며 첨단 미사일과 전투기를 유도하는 모든 현대 산업의 혈관이 사실상 중국이라는 단 하나의 심장에 의해 통제받고 있다는 사실이 잔인하게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공장의 불빛은 켜져 있었지만 부품이 오지 않는 조립 라인은 그저 거대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10년 가을,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을 이유로 일본을 향해 처음 히토류 수출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을 때만 해도 세계의 반응은 지금과 사뭇 달랐습니다. 당시 많은 서방의 언론과 지정학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일시적인 해프닝이거나 자원을 무기화하려는 북경의 무모한 허세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실제로 불과 몇 주 뒤 중국이 세관의 빗장을 풀고 다시 수출을 재개하자 사람들은 안도하며 그들의 설익은 위협을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통제할 능력도 없으면서 블러핑을 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중국은 결코 허세를 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들이 빼어든 무기가 아직 전 세계를 완전히 굴복시키기에는 예리하지 않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칼을 다시 칼집에 넣은 채 조용히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나를 벼르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무려 16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말입니다. 그리고 2026년 현재 그 칼은 마침내 완벽한 형태를 갖추어 세상 밖으로 다시 뽑혔습니다.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하며 세계의 반응을 살피던 맛보기 단계를 지나 이제는 히토류의 채굴부터 재련, 유통, 그리고 수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거대한 법의 족쇄를 채워버렸습니다. 이제 세계는 더 이상 중국을 향해 웃지 못합니다. 닛산 공장에 멈춰선 컨베이어 벨트는 단지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재앙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두가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각국의 지도자들과 기업들이 느끼는 가장 뼈아픈 두려움은 당장 무언가를 잃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손잡이를 돌려 우리 경제의 산소 호흡기를 떼어버릴 수 있는 완벽한 구조적 덫에 갇혀버렸다는 자각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전 세계 첨단 경제와 국가안보의 명줄이 단 하나의 국가, 그것도 가장 치열하게 패권을 다투는 경쟁국의 손아귀에 이토록 온전히 넘어가게 된 것일까요? 세상의 모든 거대한 함정은 결코 하루아침에 파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기력하게 목도하고 있는 이 잔혹한 자원 독점의 덫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대한 함정의 진짜 무서운 비밀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다시 16년 전의 그날 모두가 가볍게 웃어넘겼던 그 첫 번째 경고의 순간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곳에 세계가 스스로 묻어버린 치명적인 오판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거대한 함정의 실체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계를 정확히 2010년 9월 7일로 되돌려야 합니다. 그날 동중국해의 센카쿠 열도, 중국명 갸오이다오 앞바다에서 평범해 보이는 충돌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중국 어선 한 척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격렬하게 부딪힌 것입니다. 이 충돌 장면이 담긴 영상이 대중에게 유출되면서 중일 양국 간의 거센 외교 갈등이 촉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시아 바다에서 흔히 벌어지는 두 국가 간의 자존심 싸움, 혹은 국지적인 영토 분쟁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불과 2주 뒤인 9월 21일, 사태는 세계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중국 정부가 돌연 일본으로 향하는 모든 히토류의 수출을 전면 중단해버린 것입니다. 공식적인 금수 조치 발표도 없었습니다. 그저 세관에서 통관 자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투박한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히 배가 부딪힌 문제를 넘어 첨단 산업의 숨통을 쥐고 흔드는 노골적인 경제 보복으로 판이 커진 것입니다. 당시 일본은 자국 내 공장을 돌리는 데 필요한 히토류의 무려 90%를 오직 중국 한나라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부품을 만들 핵심 원료의 수도꼭지를 하루아침에 잠가버리자 일본 산업계 전체는 엄청난 패닉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숨막히는 긴장감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불과 일주일 뒤인 9월 28일, 중국이 슬그머니 통관을 일부 재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해 연말이 되자 일본으로 향하는 히토류 수출은 사실상 정상화되었습니다. 이때 세계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중국을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서방의 주요 언론과 네로라 하는 지정학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조치를 치기 어린 허세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자원을 무기화하려 했지만 스스로의 경제적 타격과 국제사회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 결국 꼬리를 내렸다고 분석한 것입니다. 세계는 중국이 쥔 칼이 생각보다 무디고 볼품없다고 판단하며 그날의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지정학에서 서방 세계가 저지른 가장 뼈아픈 오판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비웃으며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사실 중국은 결코 칼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들이 휘두른 무기가 아직 세계를 완전히 굴복시키기에는 엉성하고 제도의 뒷받침이 없는 감정적인 철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았을 뿐입니다. 국제 규범을 무시하고 세관 통관을 임의로 막는 방식은 상대방에게 일시적인 타격은 줄 수 있을지언정 치명적이고 지속 가능한 통제 수단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북경의 지도부는 뼈저리게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칼을 거두었습니다. 항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번에는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완벽하게 나를 벼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중국은 진정한 무기화가 무엇인지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땅에서 캐낸 광석의 양을 조절하는 1차원적인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태굴에서부터 불순물을 걸러내는 극도로 복잡한 정제 과정, 그리고 최종 소재로 가공하는 기술적 우위까지 생태계 전체의 독점을 의미했습니다. 2010년에 그 짧은 소동 이후 세계가 안일한 수면에 빠져 있는 동안 중국은 무려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조용히 전 세계 히토류 공급망의 목줄을 자신들의 진지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서방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선거 사이클에 맞춰 단기적인 비용 절감에만 매몰되어 있을 때 중국은 수십 년 앞을 내다보는 거대한 덫을 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의 거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중국은 그 긴 시간 동안 서방 강대국들의 견제를 피하며 전 세계 히토류 시장의 90%를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영토에 유독 히토류가 풍부하게 묻혀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지구상의 히토류는 결코 희귀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이룩한 압도적인 독점의 진짜 비밀은 축복받은 지질학적 환경이나 눈부신 기술 혁신에 있지 않습니다. 그 비밀은 서방 세계가 환경 보호라는 미명 아래 스스로 덮어버리고 싶어 했던 아주 추악하고 치명적인 진실, 바로 네이멍구의 거친 대지 위에 버려진 거대하고 검은 독성 호수에서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의 중심에는 중국 네이멍구 자치구의 가장 큰 산업도시 바오터우가 있습니다. 이 도시 외곽에는 지도상에는 존재하지만 그 누구도
굳이 찾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대한 인공호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웨이 쾅댐이라고 불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히토류 슬러지 폐기장입니다. 면적만 1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거대한 웅덩이는 맑은 물 대신 끈적하고 검붉은 유독성 폐수와 방사성 물질이 뒤섞인 진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방수 처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건설되었기 때문에 납과 카드뮴, 소듐 같은 치명적인 독성 물질들이 수십 년째 지하수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의 농경지는 생명력을 잃었고 수백만 명의 지역 주민들은 오염된 물과 흙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런 끔찍한 환경 재앙의 현장이 만들어진 것일까요? 시간을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당시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은 자국 내 환경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맑게 하고 수질을 정화하기 위한 선진국으로서는 당연하고도 훌륭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따랐습니다. 바로 히토류 재련 산업이었습니다. 히토류는 이름과 달리 땅속에 비교적 흔하게 분포하지만 여러 광물이 아주 촘촘하게 엉겨붙어 있습니다. 이를 분리해내어 우리가 쓸 수 있는 순수한 원소로 정제하려면 엄청난 양의 강산성 화학물질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방사성 폐기물과 치명적인 중금속 오염물질이 쏟아져 나옵니다. 서방 국가들은 치밀하게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자국 영토에서 흙을 파내고 재련하며 막대한 환경 정화 비용과 지역 주민들의 항의를 감당하는 것보다 다른 나라에서 이미 깨끗하게 완성된 소재를 수입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싸게 먹힌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때 서방이 들이미니 독이 든 성배를 기꺼이 받아든 국가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서방이 맑은 하늘과 깨끗한 강물을 지키며 자국의 광산문을 하나둘씩 닫아걸 때 중국은 자국의 땅과 물을 오염시키는 가혹한 대가를 치르며 전 세계의 히토류 재련 시설을 거대한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 산업사회의 가장 잔혹한 형태의 지정학적 거래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열광하는 친환경 전기차와 풍력 발전기, 그 화려한 녹색 기술의 이면에는 중국의 대지를 희생시킨 검은 환경 비용이 고스란히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 정제 능력의 90%를 장악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구상에서 중국만큼 끔찍한 환경 파괴를 국가적으로 용인하며 싼값의 광물을 정제해 줄 수 있는 나라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치우기 싫어하는 오물을 묵묵히 치우던 자가 어느새 그 집의 주인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서방은 깨끗한 환경을 얻었지만 대신 국가의 명주를 북경의 지도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중국은 이 뼈아픈 환경적 희생을 담보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철옹성을 쌓았습니다. 땅에서 광석을 캐는 것도 중국, 그 광석을 깨끗하게 분리해내는 것도 중국, 그리고 그것을 다시 모터나 유도장치에 들어갈 부품으로 바꾸는 것도 모두 중국의 손을 거쳐야만 하는 완벽한 독점 생태계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철옹성이 누구도 흔들 수 없을 만큼 견고해졌다고 판단한 순간 중국은 드디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과거 2010년처럼 단번에 무식하게 숨통을 끊지 않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마치 냉장고에서 식재료를 하나씩 빼내듯 세계의 반응을 살피며 치밀하고 교묘하게 수도꼭지를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진짜 타깃은 바로 2023년이었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독점 생태계를 구축한 중국은 2023년에 이르러 마침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처럼 투박하게 모든 수출을 끊어버리며 세계의 이목을 끄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세련되고 합법적이며 그래서 더욱 치명적인 방식을 택했습니다. 바로 수출 허가제라는 이름의 새로운 통제망이었습니다. 2023년 여름 중국 상무부는 짧은 발표 하나를 내놓습니다. 갈륨 관련 8개 품목과 게르마늄 관련 6개 품목을 해외로 수출할 때 반드시
국가의 사전 허가를 받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장 그해 8월부터 시행된 이 조치는 대부분의 뉴스에서 국제면 하단에 실린 몇 줄짜리 단신으로 처리되고 넘어갔습니다. 일반 대중에게 갈륨과 게르마늄이라는 이름은 너무나 생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두 원소가 어디에 쓰이는지 정확히 아는 첨단 산업계와 군사 전문가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것이 조용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갈륨 생산의 80% 이상, 게르마늄 생산의 60% 이상을 꽉 틀어쥐고 있습니다. 만약 갈륨 공급이 지연되면 당장 차세대 고성능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깁니다.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에 들어가는 핵심 고주파 칩의 생산 라인이 멈춰섭니다. 게르마늄이 끊기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초고속 광섬유 통신망의 구축이 불가능해지고 우주에서 사용하는 인공위성용 태양전지의 효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적외선 센서와 군사용 야간 투시경의 핵심 부품을 더 이상 만들 수 없게 됩니다. 현대전의 핵심인 눈과 귀가 어두워지는 셈입니다. 중국의 이 조치는 마치 상대방의 주방 냉장고 문을 열고 식재료를 하나씩 조용히 빼내기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요리에 풍미를 더해줄 소금을 빼고 그 다음에는 후추를 치워버립니다. 당장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남은 재료로 어떻게든 밥은 먹을 수 있고 배를 채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요리의 완성도는 급격히 떨어지고 결국 그 식당은 손님을 잃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첨단 기술의 핵심 소재를 하나씩 통제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상대를 단번에 질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뼈와 근육을 약화시켜 결국 스스로 무릎을 꿇게 만드는 고도의 진열장 전략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더욱 무서운 점은 이들이 전면금수가 아니라 허가제라는 형식을 취했다는 사실입니다. 수도꼭지를 완전히 잠가버린 것이 아니라 물이 나오게는 하되 그 밸브의 손잡이를 국경의 관료들이 쥐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국가나 굽히고 들어오는 기업에게는 선심 쓰듯 물을 흘려보내주고 거슬리는 상대에게는 서류 심사 지연이나 행정적 절차라는 합법적인 핑계로 언제든 밸브를 잠가버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외교적 태도에 따라 언제든 목줄을 조였다, 풀었다 할 수 있는 완벽한 길들이기 수단입니다. 서방 세계는 당황했습니다. 한국과 같은 제조 강국에서는 부랴부랴 기업들이 나서서 국산화에 도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텃밭을 일궈서라도 식재료를 자급자족하겠다는 눈물겨운 발버둥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늘 시간입니다. 광산을 새로 개발하고 정제시설을 지어 상업적인 생산을 시작하려면 빨라도 수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씨앗을 뿌렸다고 내일 당장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결국 2023년의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는 중국이 던진 하나의 거대한 테스트였습니다. 자신들이 주방의 식재료를 조금 통제했을 때 세계가 얼마나 크게 흔들리고 또 얼마나 무기력하게 끌려오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맛보기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 실험을 통해 서방의 취약성과 대안 마련의 한계를 완벽하게 확인한 중국은 마침내 진짜 거대한 칼을 뽑아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식재료 몇 개를 빼는 수준을 넘어 아예 냉장고 전체에 굵은 자물쇠를 걸어버리는 거대한 족쇄. 바로 2024년과 2026년 초 전 세계 산업계를 뒤흔든 무자비한 법적 통제가 서늘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23년의 갈륨과 게르마늄 통제가 주방에 식재료를 두어 갯배서 반응을 살피는 수준이었다면 2024년과 2026년은 아예 냉장고 전체에 거대한 자물쇠를 채우고 열쇠를 삼켜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2024년 6월 중국 국무원은 세계를 향해 서늘한 경고장 하나를 날립니다. 바로 히토류 관리 조례의 공포였습니다. 그해 10월부터 본격 시행된 이 32개 조항의 법안은 히토류라는 광물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단순한 행정 가이드라인이 아니었습니다. 히토류의 채굴부터 재련, 유통, 수출입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국가가 직접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중국 내에서 히토류를 캐고 파는 모든 행위는 국가 안보라는 거대한 명분 아래 완벽하게 통제됩니다. 불법 채굴은 엄벌에 처해지고 모든 거래 정보는 중앙정부의 촘촘한 감시망 안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지방정부나 개별 영세기업들의 일탈을 통해 아름아름 새어나가던 회색지대의 공급망마저 완벽하게 차단된 것입니다. 이것은 법이라는 이름의 철옹성이었습니다. 자물쇠의 열쇠는 오직 중국 중앙정부만이 쥐고 있으며 누구에게 열어줄지, 언제 열어줄지, 얼마나 열어줄지 전부 북경의 관료들 책상 위에서 결정됩니다. 제도의 뒷받침 없이 감정적으로 세관의 문을 닫아 걸었던 2010년과는 차원이 다른 고도로 정교하게 설계된 국가 전략의 완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초 중국은 이 거대한 자물쇠에 마침내 결정적인 비밀번호를 걸어버립니다. 바로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조례의 본격적인 가동이었습니다. 이중용도라는 단어는 매우 교묘하고 포괄적입니다. 민간 산업에 널리 쓰이지만 상황에 따라 군사적 목적으로도 전용될 수 있는 물건을 뜻합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필수 소재,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는 고성능 자석의 원료가 모두 이 범주에 속합니다. 현대전에서 전투기와 미사일을 유도하는 핵심 부품에 전기차에 쓰이는 것과 동일한 히토류 자석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국은 사실상 세계를 향해 이렇게 선언한 셈입니다. 당신들이 우리의 광물로 무기를 만들거나 군사적 역량을 키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우리는 언제든 합법적으로 수출을 막겠다. 그 대상의 범위는 무제한에 가깝습니다. 민간 기업이 순수한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하더라도 그 최종 사용자가 누구인지 중국 정부가 일일이 심사하고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2010년에는 세관원의 기분이나 구두지시로 막았다면 이제는 국가의 헌법적 질서와 강력한 법치라는 명분 아래 합법적으로 남의 나라 핵심 산업의 숨통을 조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기를 만든 해가 지나고 마침내 탄창에 실탄을 꽉 채워 장전한 것입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합법적이고도 무자비한 옥죄기 앞에서 서방의 첨단 기술 강국들은 경악했습니다. 자신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만들어낸 최첨단 제품의 생산 여부가 결국 중국 상무부 관료의 도장 하나에 목을 매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거대한 법적 족쇄가 가장 무겁고도 잔인하게 다가온 곳은 역설적이게도 2010년 센카쿠 사태의 교훈을 바탕으로 지난 15년 동안 가장 열심히 탈중국을 준비해왔다고 자부하던 일본이었습니다. 그들은 호주와 미국을 오가며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어 공급망을 다변화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중국이 법의 자물쇠를 채우고 노골적으로 일본의 전기차 공장을 겨냥하자마자 그들은 닛산 공장에 멈춰선 컨베이어 벨트를 보며 절망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15년 동안 완전히 잘못된 곳을 파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일본을 비롯한 서방 세계 전체가 안일하게 넘겼던 단 하나의 치명적인 오판. 그것은 바로 중히토류라는 이름의 진정한 사신이었습니다. 일본은 2010년 센카쿠 열도에서의 첫 번째 히토류 충격 이후 결코 가만히 앉아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국가적인 위기감을 느끼고 무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른바 탈중국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사활을 걸었습니다. 호주의 광산기업 라이너스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했고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공급처를 발굴하려 애썼습니다. 표면적인 성적표는 꽤 훌륭해 보였습니다. 2010년 90%에 달했던 전체 히토류의 중국 의존도를 60%대까지 끌어내리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 수치만 보면 일본은 중국의 자원 무기화라는 거대한 덫에서 어느 정도 빠져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안도감은 통계의 착시가 만들어낸 치명적인 환상이었습니다. 히토류는 단일한 광물이 아니라 총 17개의 원소를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17개의 원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비교적 매장량이 풍부하고
여러 나라에서 캘 수 있는 경이토류와 지구상에 존재하는 양 자체가 극히 적고 채굴과 정제가 까다로운 중이토류입니다. 일본이 지난 15년 동안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이 정도를 낮춘 것은 바로 구하기 쉬운 경이토류 쪽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그 나머지 중이토류에 숨어 있었습니다. 첨단 산업, 특히 전기차 산업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모터는 강력한 연구 자석으로 돌아갑니다. 이 자석을 만드는 기본 재료는 네오디뮴이라는 경이토류입니다. 여기까지는 중국 밖에서도 어떻게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모터가 맹렬하게 돌아가면 내부 온도는 섭씨 200도 가까이 치솟게 됩니다. 기본 자석은 이 엄청난 고온을 견디지 못하고 자력을 잃어버립니다. 자석이 자력을 잃으면 모터는 멈추고 전기차는 그저 무거운 고철로 전락합니다. 이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하고 수백 도의 열기 속에서도 자석이 본래의 힘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주는 마법의 첨가제가 바로 디스프로슘과 테르뷴 같은 중이토류 원소들입니다. 문제는 이 디스프로슘과 테르뷴의 전 세계 공급망을 사실상 중국이 100%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이 호주와 미국에서 아무리 많은 경이토류를 들여와도 마지막에 이 중이토류를 섞지 않으면 고성능 전기차 모터나 미사일 유도 장치에 들어갈 자석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식당 주방에 밀가루와 야채는 다른 곳에서 구해왔는데 정작 음식의 맛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비법 소스는 여전히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은 열어두었지만 가장 중요한 식재료가 들어있는 냉동실의 열쇠는 여전히 북경의 관료들이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2026년 초 중국이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통제의 칼날을 빼들었을 때 그 칼끝은 정확히 이 중이토류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첨단 군사무기에도 똑같이 쓰인다는 완벽한 합법적 명분 아래 일본으로 향하는 디스프로슘과 테르뷴의 수출 밸브를 틀어막은 것입니다. 일본이 15년 동안 쌓아올린 60%의 자립이라는 공든탑은 중국이 쥐고 있는 나머지 단 1%의 치명적인 결핍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닛산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가 멈춰선 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사고가 아니라 가장 뼈아픈 약점을 정확히 찔린 결과였습니다. 소재 부품의 세계적인 강국인 일본조차 중국이 짜놓은 이 정교한 함정 속에서 피를 흘리며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아주 조금만 옆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5년 동안 나름의 방패를 준비했던 일본이 이토록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다면 그 방패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있는 또 다른 산업 강국은 과연 안전할까요? 글로벌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그 화려한 성과의 이면에 가장 깊고 어두운 의존의 사슬을 달고 있는 나라. 이제 그 서늘한 칼날은 한국의 심장부를 향해 소리 없이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일본이 15년 동안 쌓아올린 방패마저 무력화되는 모습을 보며 이웃나라 한국의 산업계는 그야말로 얼어붙었습니다. 숫자는 결코 낭만적인 위로를 건네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의 히토류, 중국 수입 의존도는 무려 79.8%에 달합니다. 이 차가운 통계는 단순한 무역장부의 기록이 아닙니다. 한국 경제를 최전선에서 이끌어가는 3대 심장, 즉 삼성의 반도체 공정, LG의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 그리고 현대차의 전기차 모터가 사실상 중국의 통제 아래 놓여 있다는 서늘한 진실을 의미합니다. 한국 제조업의 심장을 맹렬하게 뛰게 하는 피가 중국에서 흘러오고 있는데 지금 그 혈관이 무서운 속도로 좁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마주한 진정한 공포는 이 79.8%라는 표면적인 숫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일본에도 없는 훨씬 더 치명적이고 구조적인 약점이 하나 더 깊숙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중으로 묶인 공급망이라는 잔혹한 덫입니다. 한국의 첨단 산업은 고도로 정밀한 소재와 부품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그동안 한국은 중국에서 직접 히토류 원물을 수입하기도 했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고부가 가치를 지닌 소재들은 대부분 일본을 거쳐서 들어오는 구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 흐름은 이렇습니다. 중국에서 채굴되고 1차적으로 재련된 히토류 원소재가 먼저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향합니다. 그러면 일본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소재 기업들이 이를 정밀하게 가공하여 최고급 연구자석이나 특수, 반도체 소재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기업들이 그것을 다시 수입해 최종 완제품으로 조립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과거 평화로운 자유무역의 시대에 이 삼각구조는 동북아시아가 자랑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완벽한 분업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초 중국이 이중용도 품목 통제라는 칼을 뽑아들자 이 효율적인 분업망은 순식간에 한국의 목을 겹겹이 조르는 치명적인 올가미로 돌변했습니다. 중국이 일본을 향한 디스프로슘과 테르뷴 같은 중히토류 수출의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북경으로부터 직접적인 제재를 받지 않아도 며칠 뒤 자동으로 부품 공급이 끊기는 연쇄 충격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직접 오는 넓은 길도 수출 허가제와 관리 조례로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 일본을 경유하는 가장 중요하고 정밀한 우회로마저 사실상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중국은 단 한 번의 칼을 휘둘러 일본의 첨단 소재 산업과 한국의 완제품 조립 산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의 목을 동시에 베어버릴 수 있는 지정학적 우위를 정했습니다. 내 목을 조르는 밧줄의 한쪽 끝은 중국이 쥐고 있고 다른 한쪽 끝은 일본의 목에 묶여 있는 형국입니다. 2016년 1월 한국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와 배터리, 자동차 업종별 영양 점검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했습니다. 디스프로슘을 중심으로 한 중히토류 공급망이 완전히 교란될 경우에 대비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폐기물에서 광물을 추출하는 것이 방산 사업의 속도를 쥐어짜듯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촉박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일본 일산의 조립 라인, 그리고 언제 멈출지 몰라 숨죽이고 있는 한국의 거대한 공장들, 생존의 한계선까지 밀려난 두 산업 강국은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중국의 처분만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중국의 거미줄 같은 통제망이 닿지 않는 전혀 새로운 영토로 눈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한 나라는 칠흑 같은 심해 6,000m 아래의 바다 밑바닥으로, 그리고 또 다른 나라는 모래바람이 부는 척박한 아시아의 거대한 초원지대로 말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처절하고 절박한 탈중국 자원전쟁의 재임하기 마침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세계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손길이 절대 닿지 않는 완벽한 자원의 독립을 꿈꾸며 인류가 한 번도 본격적으로 시도하지 않았던 미지의 영역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바로 칠흑 같은 태평양의 심해입니다. 일본은 미나미토리시마 해역 수심 6,000m 아래에 세계 3위 규모에 달하는 약 1,600만 톤의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전기차 모터의 필수적인 디스프로슘과 가돌린륨이 풍부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2026년 초 일본은 이 깊은 바다 밑바닥에서 히토류가 포함된 진흙을 성공적으로 끌어올리는 실증 시험에 돌입했고, 정부 차원에서 1,5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긴급 편성하며 미국과의 공동 개발까지 타진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이 바다 밑바닥을 파고드는 동안 한국은 거대한 대륙의 초원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바로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의 약 16%를 품고 있는 자원부국 몽골이었습니다. 한국은 몽골 정부와 희소금속 공급망 업무 협약을 맺고 울란바토르에 협력센터를 세웠으며 굴지의 대기업들이 몽골 국영기업과 손을 잡고 거대한 채굴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서방 세계 역시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호주의 거대 광산 기업 라이너스는 미국의 막대한 자금 지원을 받아 텍사스의 중국을 완전히 배제한 대규모 히토류 정제 시설을 건설하기 시작했고, 유럽연합은 핵심 원자재법을 통과시키며 영내 공급망 자립을 법제화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세계는 마침내 중국의 덫에서 무사히 빠져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매일 아침 뉴스에는 연일 장밋빛 대안들이 쏟아지고 정치인들은 에너지 안보의 독립이 머지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언론의 헤드라인처럼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눈부신 계획들 뒤에는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극도로 차갑고도 잔혹한 경제적, 지정학적 장벽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압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는 6,000m 심해에서 수백 톤의 진흙을 매일같이 퍼올려 상업적인 이윤을 남기는 것은 사실상 우주의 식민지를 건설하는 것만큼이나 막대한 비용과 미지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한국이 구원의 동아줄로 잡은 몽골은 어떻습니까? 자원은 풍부하지만 치명적이게도 바다가 없는 내륙국입니다. 해낸 광물을 한국의 공장으로 가져오려면 필연적으로 러시아나 중국의 영토 혹은 그들의 영공을 지나야만 합니다. 만약 중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화물열차의 영토 통과나 수송기의 영공 진입을 거부한다면 몽골의 막대한 희토류는 그저 초원 아래 묻힌 쓸모없는 돌덩이에 불과해집니다. 미국의 텍사스 정제시설 역시 완공까지는 수많은 환경 규제와 막대한 인건비라는 가파른 산을 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적, 지리적 한계보다 더 잔인하고 절대적인 장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무리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붓고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도 인류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단 하나의 자원, 바로 시간입니다. 깊은 바다 밑이나 거친 초원에서 광물을 캐내어 정제하고 새로운 공급망을 거쳐 상업적인 규모의 자석 생산 라인을 완벽하게 갖추는 데는 아무리 서둘러도 최소 5년에서 현실적으로는 10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내일 부품이 없어서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가 멈춰서고 수만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5년 뒤에 심해 채굴 성공이나 10년 뒤에 정제시설 완공은 당장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대안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언젠가는 중국의 독점도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완벽한 대안이 완성되기까지 우리에게 남겨진 20년이라는 피말리는 공대, 모든 절망적인 발버둥은 결국 이 보이지 않는 시간의 벽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경의 관료들은 세계가 맞닥뜨린 이 잔혹한 시간의 역설을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지정학의 세계에는 아주 오래되고 잔혹한 역설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 어떤 강력하고 치명적인 무기라도 그것이 칼집에 꽂혀 있을 때 가장 큰 공포를 자아낼 뿐 막상 허공을 향해 휘둘러지는 순간부터 그 무기의 가치는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6년 동안 중국이 쥐고 있던 희토류라는 무기가 바로 그랬습니다. 세계는 북경의 손에 쥐어진 보이지 않는 칼을 두려워하며 조심스럽게 그들의 심기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을 넘어 마침내 디스프로슘과 테름륨 같은 중희토류의 밸브까지 맹렬하게 잠그기 시작하자 역설적이게도 맹목적인 공포는 사라지고 처절한 생존 본능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원 무기화가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가장 거대한 모순입니다. 중국이 칼을 강하게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상대방이 방패를 만들어내는 속도는 그에 비례하여 더욱 빨라집니다. 만약 중국이 영원히 희토류의 가격을 싸게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했다면 일본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수압이 짓누르는 심해류 0m 아래를 파고들 생각을 했을까요? 미국과 호주가 수조 원의 자금을 쏟아부어 텍사스 허허벌판에 새로운 정제시설을 짓는 무모한 도전을 시작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국이 가한 고통과 통제야말로 역설적으로 서방 세계가 그토록 망설였던 탈중국 공급망 구축의 가장 강력한 촉매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경의 최고 지도부와 치밀한 전략가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낳을 이 치명적인 부작용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세계 어느 누구보다
이 역설의 본질을 뼈저리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압도적인 히토류 독점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2035년 혹은 빠르면 2030년 무렵이 되면 세계 곳곳에 대체 광산이 문을 열고 새로운 정제 기술이 상용화되며 심지어 히토류를 아예 쓰지 않는 대체 모터 기술까지 등장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중국이 16년 동안 정성껏 갈아온 이 날카로운 칼은 그저 무디고 흔해 빠진 고철 덩어리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지점, 이 이야기의 진정한 공포와 고조된 위기감은 바로 여기서 폭발합니다. 중국이 자신들의 무기가 곧 고철이 될 운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지금 당장 이 무기를 가장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사용해야만 할 절박한 이유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서방의 새로운 방패가 완성되기까지 남은 시간은 길어야 5년에서 10년입니다. 중국의 전략은 바로 이 무방비 상태의 10년, 텅빈 공백기를 완벽하게 지배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 결정적인 10년 동안 서방의 첨단 산업을 최대한 늦추고 경쟁국의 전기차와 반도체 산업에 치명적인 내상을 입혀 회복 불능의 상태로 몰아넣으려 합니다. 동시에 그들이 벌어들인 피 같은 시간 동안 중국 스스로는 기술의 자립을 이루고 새로운 패권의 기반을 완성하겠다는 무서운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히토류라는 광물의 양을 겨루는 1차원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202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이 전쟁의 본질은 상대방의 숨통을 끊어놓으려는 자와 어떻게든 살아남아 방패를 완성하려는 자들 사이에 피말리는 시간 싸움입니다. 결국 다가올 10년은 현대 산업 역사상 가장 춥고 가혹한 겨울이 될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과 유럽의 거대한 공장들은 끝없이 좁아지는 원료의 혈관을 부여잡고 이 잔혹한 겨울을 버텨내야만 합니다. 중국의 칼날이 먼저 부러질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방패가 완성되기도 전에 핵심 산업의 심장이 먼저 멈춰설 것인가? 이 숨막히는 생존 게임의 끝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뼈아픈 청구서를 받아들게 될까요? 결국 이 모든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판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하나의 뼈아픈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불과 몇십 년 전 서방 세계가 맑은 하늘과 깨끗한 강물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중국 내이멍구의 거친 대지 위로 떠넘겼던 그 끔찍한 방사성 폐기물과 오염된 진흙 구덩이가 이제는 전 세계 첨단 산업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뒷마당을 더럽히기 싫어 남의 땅에 오물을 버렸던 대가로 자유진영의 국가들은 반도체와 전기차, 그리고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첨단군 사무기의 생사여탈권을 통째로 북경의 관료들에게 헌납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탐욕과 근시안적인 환경이기주의가 만들어낸 21세기 최대의 지정학적 비극입니다. 우리는 흔히 강대국의 권력을 논할 때 하늘을 뒤덮는 스텔스 전투기나 바다를 가르는 거대한 항공모함 혹은 파괴적인 핵탄두의 개수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날 진짜 권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디스프로슘, 테르비움, 갈륨, 게르마늄. 일반인들은 이름조차 발음하기 힘드니 미세하고 희귀한 금속 가루들이야말로 현대 문명의 신경망을 통제하는 진정한 권력의 실체입니다. 이 한 줌의 가루가 없으면 전투기는 장님이 되고 미사일은 길을 잃으며 수조 원을 투자한 첨단 전기차 공장은 그저 거대한 고철 보관소로 전락하고 맙니다. 총성 한번 울리지 않고도 한 나라의 핵심 산업을 마비시키고 경제를 무릎 꿇릴 수 있는 완벽하고도 조용한 전쟁. 중국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룰을 완벽하게 마스터한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 그 지독한 덫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빛조차 닿지 않는 수압의 지옥, 심해유, 0m 아래의 바다, 밑바닥을 긁어모으고 있습니다. 한국은 바다가 막힌 내륙의 초원, 몽골의 거친 사막으로 달려가 희망의 끈을 연결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역시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자신들의 영토 안에 새로운 정제 공장을 짓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분명 훌륭한 반격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눈물겨운 탈출극은 결국 시간이라는 가장 잔인하고 절대적인 장벽 앞에서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광선을 찾고 험난한 환경 규제를 뚫고 정제 시설을 지어 마침내 상업적인 품질의 자석을 양산하기까지 필요한 시간은 최소 5년에서 10년입니다. 이 피말리는 10년의 공백기 동안 서방의 얇은 방패가 완성되기도 전에 중국의 무자비한 칼날이 먼저 우리의 심장부를 도려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전 세계의 리더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북경은 이 골든타임을 결코 허투루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수출 허가제와 이중용도 품목 통제라는 합법적인 족쇄를 최대한 활용하여 경쟁국들의 첨단 산업 발전 속도를 늦추고 그 사이 자신들의 기술적 패권을 영구적으로 굳히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팔이 낡아 고철이 되기 전에 그 칼로 낼 수 있는 가장 깊고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소리 없는 자원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무너지는 경제 속에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북경의 거대한 체스말과 그 덫을 빠져나가기 위해 심해와 사막을 뒤지는 서방의 절박한 추격전. 과연 자유진영의 국가들은 북경이 허락하지 않는 이 치명적인 10년의 겨울을 무사히 견뎌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의 열쇠를 깎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그 새로운 문을 열어젖히는 순간 16년 동안 치밀하게 세계를 통제해온 중국은 과연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까요? 어쩌면 북경의 어두운 밀실에서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또 다른 치명적인 무기의 장전 소리가 이미 울려 퍼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잔혹한 시대, 진정한 생존의 게임은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입니다.